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해피로고스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이시영 박사님의 의미치료,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 거인이 남긴 발자취, 프랭클의 역사, 그리고 인류사에 남긴 공헌. 빅터 프랭클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요, 의미치료라는 묘약을 개발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1905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정신과 의사로서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그 지옥보다 심한 곳,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 모습을 과학계의 냉철한 필치로 기록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발표하여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극한 상황을 타고 넘은 인간의 위대함을 그려냄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밝혀낸 작품입니다. 수많은 사상가, 철학가의 서적이 출간되어 많은 감동을 주고 있지만 프랭클의 가르침보다 강한 설득력을 갖고 삶의 용기와 희망 그리고 힘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요즘 누구나 쉬운 말로 하는 치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의 작품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읽고 감동하며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실천적 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프랭클 자신 사상 최악의 극한 상황,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쓰였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한 고뇌와 절망의 늪에서 빛나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고귀한 인간성, 어떠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이로운 생명력입니다. 그는 증언합니다. 나는 보았다. 자기 몫의 최후의 빵 한 조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그런 인간상을 토대로 하여 세상에 내놓은 게 의미치료입니다. 의미치료는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가 지금 목격한 인간의 고귀한 본질, 실존적 본성을 각성시키는 기법입니다. 프랭클은 계속해서 자기를 잊고 자기를 넘어 가치 있는 무언가에 몰두하여 일체화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신적 충족감, 이게 참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환원하면 본래의 착하디 착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의미치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가 설마하니 가스실 연기로 가득 찬 나치 수용소는 아니지요. 하지만 알 수 없는 공허감, 고독감, 불안감, 곧이라도 닥칠 듯한 위험감, 이런 속에서 갇힌 듯한 이 답답함, 절박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부터 달아나기 위해 마약, 술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 범죄의 소굴을 찾아들기도 합니다. 발광하다시피 이런 데 빠져본들, 이게 결국 구원은커녕 더한 소굴로 빠져들게 합니다. 도대체 이 공허함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존재나 인생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모든 건 그냥 태어나 생존, 그리고 죽어갑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는 괴로움, 부조리, 절망감뿐인 내 인생, 이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부셔 무너뜨릴 것 같은 막연한 공허감, 도대체 이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해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람이 돼야 하는 걸까요? 프랭클의 메시지는 여기서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럴수록 더욱 진실한 인간성을 도로 찾아 진짜 행복을 잡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인생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 어떠한 절망에도 희망이 있다. 인생은 잘 되게 되어 있다. 다만 그것을 의식만 하면 된다. 빈 대학에서 신경학, 정신의학 교수로 재직한 프랭클은 1995년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합니다. 남긴 저작은 전부 31권, 세계 24개국어로 번역되어 다른 사람의 저작에 의한 프랭클 및 의미치료에 관한 책은 130권 이상입니다. 그는 말년에 시력이 약해져 즐겨하던 독서도 못하고 심장병으로 1997년 9월 2일에 서거합니다. 92세였습니다. 유족으로 두 번째 부인 사이에 여식을 낳고 손자 둘이 있습니다. 내 생애 두 번째 번역서, 출판사의 프랭클 책을 번역, 그리고 감수도 맡아달라는 청에 선뜻 응낙한 것은 내게 있어 프랭클은 프로이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고 정신과 의사로서 상담가로서의 직을 수행하는데 그의 저서가 길잡이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번역한 것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두 권이었고
감소한 책은 심리의 발견,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입니다. 번역을 두 권만 한 것은 그것만 읽어도 프랭클의 기본적 생각이나 사상, 그의 상담 기법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저서를 훑어보노라면 여느 학자처럼 이론 정연한 전개로 체계를 구축, 세부에까지 명확한 정의를 해놓지 않았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산문적 에세이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 읽노라면 초점이 흐려지고 미궁에 빠지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그의 산 경험을 적은 것이며 그의 철학적, 사상적 정초를 제공해준 저작이어서 프랭클 연구의 필독서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는 이것만 읽어도 그의 사상세계나 상담 기법 등은 대체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급적 많은 서적을 읽어야겠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체계적이지 못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건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읽어가노라면 애매한 부분이 요약되면서 여러가지 추론, 사색을 하게 됨으로써 프랭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졸저에서도 예리한 독자라면 프랭클이 한 이야기와는 다른데? 라는 구석이 덜어 있을 것입니다. 실은 프랭클 생각은 대체로 이럴 것이라고 추론을 한 부분은 내 자신의 경험으로 써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를 든 수많은 에피소드나 주인공이 수용소가 바뀌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가 프랭클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내 자신이 경험한 상담 사례도 함께 실었습니다. 프랭클은 실제로 4군데 수용소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아우슈비츠는 전 수용소 생활 약 3년 중 가장 짧아서 불과 며칠밖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오래 수용되었던 곳은 텔레지엔슈타트인데 여기서는 2년간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그의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프랭클의 사상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독자 개인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아우슈비츠에 준할 만큼의 지옥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물론 이런 극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체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깊은 사유나 사색만이 지식이나 개념의 습득이 아니고 마음으로 읽는 감성적 추론도 중요한 수순입니다. 프랭클은 20세기를 살았지만 그의 체험적 사상은 21세기를 살아야 하는 우리 인류에게 더 많은 걸 시사해 줍니다. 20세기 비극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비극의 원천인 물리적 폭력, 마음을 황폐화시키는 허무적 상황, 환원하면 사랑의 부재로부터 우리 아이들, 젊은이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야말로 인류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수용소에서 체득한 실존적 지혜, 무엇이 프랭클을 위대하게 만들었나? 로고스란. 프랭클은 의미치료를 설명할 때 이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964년 로키 산맥 베테랑 등산가 로브 슐타이스가 해발 3,900m 지점에서 눈폭풍을 만나 추락, 바위에 부딪히고 아이젠에 찔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에 심한 격통으로 움직일 수조차 없다. 이대로는 하룻밤이면 동사, 어떻게든 하산해야 하는데 온몸이 만신창이다. 그래도 이대로 있을 순 없다. 겨우 몸을 일으켜 몇 걸음 걸었다. 한데 이게 무슨 신비인가? 아픈 데도 없고 공포심도 사라지고 의식 상태가 명료해졌다. 몸은 믿을 수 없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바위를 타 넘고 자기의 평소 실력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몇 차례의 위험 고비를 넘기며 드디어 하산에 성공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실토합니다. 일어났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 걷는다는 것,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 속에 숨어있던 신비의 힘이 발휘된 것이지요. 인간은 절제절명의 위험에 처하면 평소엔 상상도 할 수 없는 괴력이 발휘됩니다. 인간의 저력, 숨겨진 비장의 가능성이 발휘됩니다. 인간에겐 절체절명의 마지막 위기 순간에 발휘되는 최후의 힘이 비장되어 있다. 빅터 프랭클. 사람이 최후의 순간을 맞아 사경을 헤매일 때 임종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뜨고 사방에 둘러선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모두 왜 왔노? 하고 묻습니다. 둘러선 가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안 돌아가시려나 보다 하고 가족들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돌아가십니다.
도대체 어디서 아까와 같은 괴력이 솟아났을까요? 멀쩡하게 살아계실 듯한 그 괴력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건 가족과의 마지막 작별을 위해 비장된 최후의 생명력입니다. 모든 생명체에 비장된 마지막 본성의 발로입니다. 프랭크는 이를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만일 평소에도 이런 괴력이 발휘될 수 있다면 우리는 초인적 위협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절체절명의 비상사태가 아닌 한 그런 괴력은 두 번 다시 발휘되진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위기라는 정신적 요소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역경, 가혹한 상황일 때 추악한 행동을 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마치 거룩한 성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 실존은 한없이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 높은 차원에 속하는 정신입니다. 프랭클은 이런 인간의 정신, 생명의 원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로고스란 영혼, 논리, 정신, 우주법칙, 신이라는 의미로 슐타이스가 말한 위대한 힘, 그게 로고스입니다. 즉 로고스란 모든 걸 지배하는 우주의 힘이요 신의 이념입니다. 어떤 일도 로고스가 나타나야 가능하고 우리 개인은 로고스가 피우는 작은 불꽃입니다. 프랭클은 이어서 당신 본래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로고스다. 중요한 것은 자기 속에 잠들고 있는 그 힘을 자각하고 이를 믿고 거기에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로고스가 작용, 위대한 일이 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은 그 본질적인 로고스의 에너지로 충만하며 고차의 생명력과 의식 수준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강력한 바이탈리티, 활력이며 진실을 파악하는 직감적 예지이며 사랑에 찬 깊은 정신성입니다. 무릇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완수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우주의 힘을 빌려서 위대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잠든 그 힘을 믿고 자기 자신을 그 힘에 바침으로써 위대한 일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로고스의 원리를 정신요법에 응용한 것이 로고스의 테라피, 즉 로고테라피 의미치료입니다. 로고스를 불러 깨움으로써 고차의 생명력과 의식 수준을 회복시키려는 정신의학적 기법이고 그것은 동시대 인간 존재의 근본을 자각시키는 실천적 철학입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핀 들꽃 한 송이에도 전 우주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비를 맞고 뜨거운 자외선과 구름이 지나가고 바람에 흔들리며 밤에는 차가운 이슬이 내리고 하찮은 꽃 한 송이도 이렇듯 전 우주가 참여한 위대한 존재입니다. 인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우주적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미치료는 프랭클이 청년일 때 이미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진짜로 자기 것으로 한 차원 더 깊이 한 것은 수용소 생활을 거쳐 나이 40세 이후입니다. 후술하겠지만 프랭클이 정신의학을 본격 수업하기 전부터 그에겐 의미치료의 바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생명보다 중요한 그 원고를 뺏기면서 큰 시리에 빠지지만 수용소 생활을 통해 시련과 고통을 견뎌내면서 그의 이론은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용소 생활은 그의 학문적, 철학적 깊이를 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수용소 경험이 없었다면 그는 그저 평범한 정신과 의사로 끝냈을지 모른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의미치료를 깊이 이해하려면 수용소 생활에 버금가는 시련과 고뇌를 겪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도 좋다는 사랑을 해봐야 합니다. 의미치료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건 그 때문입니다. 모든 걸 초월한 사랑의 힘, 로고스. 아내 티리와의 신혼생활은 불과 9개월. 프랭클 가족은 모두 체코에 있는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여긴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로 가는 경유지였습니다. 아내는 운 좋게 탄약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상 그녀는 수용소로 남편을 따라왔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마지막 헤어지면서 프랭크는 외칩니다. 틸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살아남아야 돼.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독일 친위대의 성적 대상이 되어서도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아내로서 정절 따위는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아내는 로고스 그 자체였습니다. 강제 수용소의 고통과 티리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프랭클이 있었습니다. 고통과 사상은
프랭클 사상을 구축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어느 하나가 없어도 인생은 피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자는 함께 자기의 본질, 행복의 본질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새벽, 눈발이 휘날리는 얼음길을 따라 수인 일행은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칼바람이 부는 속을 침묵하며 걷습니다. 문득 새벽 하늘을 본 프랭클, 별빛도 흐려지고 검은 구름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돌연 눈앞에 아내 티리가 나타났습니다. 내 맨정신으로는 이전의 생활에선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생생한 모습이었다. 프랭크는 그 순간의 경험을 상상의 그늘이라고 불렀지만 그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도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그는 통념을 넘는 의식 수준, 소위 변성의식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등산가 슐타이스가 추락한 후 경험한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나는 아내와 이야기했다. 그녀가 대답하는 걸 들었고 그녀의 미소를 보았다. 나는 그녀의 용기를 주는 눈빛을 본다. 변성의식 상태는 가끔 이러한 초인적인 지각, 즉 개적 존재의 한계를 넘어 실제로 트리의 정신과 시공을 초월한 교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점점 더 확실하게 그녀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걸 느낀다. 그녀를 포옹할 수 있을 정도다. 손을 내밀면 이만치 잡을 수 있겠다. 그녀는 거기 있다. 거기에. 사실 프랭클의 그녀에 대한 사랑은 아름다운 용모가 아니라 이를 초월한 본질의 정신에 향하고 있습니다. 트리의 눈동자는 떠오르는 태양보다 밝게 프랭클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하늘을 뚫고 내려비치는 한 줄기 빛처럼 그의 뇌리에 밝고 빛나는 영감이 날아 들어옵니다. 프랭클은 외칩니다. 그런가? 이거야말로 인간 사상과 시와 그리고 신앙으로 표현되는 궁극의 의미였구나. 진실을 파악했다고 하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의한 사랑 속의 피조물의 구원이었다고. 프랭클은 이렇게 티리의 눈동자 깊이 로고스를 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로고스와 사랑은 같은 것이다. 인간은 사랑에 의해, 즉 로고스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의미라는 걸 직감적으로 지각했습니다. 이런 체험은 그에게 종교적 회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사랑하는 자의 정신적 상을 그려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정신적 교류에 의해 로고스의 도달, 로고스를 불러 깨웁니다. 사랑이야말로 인간 존재를 높은 차원으로 올리는 최고의 진리다. 프랭크는 선언합니다. 그녀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관계없다. 그걸 알 필요도 없다. 인간이란 존재는 육체의 죽음에 의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고 생사를 초월한 정신입니다. 정신은 영원불멸의 존재이며 육체는 단지 정신이 물질 차원에 투영된 분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프랭클의 확신입니다. 무릇 인간은 상대 속의 로고스를 보지 않는 한, 그 본질을 보지 않는 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떨어진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 일체감으로서의 사랑을 향유하기 위해선 본질적으로 공유하는 게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틸이라는 여성은 프랭클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프랭클은 그 사랑을 통해 이 세계는 사랑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는 걸 체험하고 터득한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게 의미치료의 사명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의 사랑은 빛을 발합니다. 아니, 시련이 있었기에 더욱 빛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쓰기에 주저하게 합니다. 이렇듯 차원이 다른 사랑이 있구나 하는 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상 두 가지, 시련과 사랑이 프랭클 의미치료의 주제입니다.